여러분 교재 596페이지입니다. 모의고사 4회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주식회사 한공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3년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480만 원이다. 토지의 재평가가 23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 토지가 현재 얼마로 장부금액이 되어 있냐면 5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했네요. 가격이. 그런데 전기에 재평가를 한 모양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된 부분에서 5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해야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가격이 올랐던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토지의 취득원가는 500이었습니다. 자,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1번 문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였을까? 5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재무상태표에 55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평가 하기 전에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재평가 잉여금 요 50만 원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이. 그거는 500만 원이었다가 550으로 한번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기말에 지금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 지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평가 손실로 인식되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하락했냐면은 550만 원으로 장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가치가 480입니다. 이걸 빼주면 7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가격 하락 금액이에요. 이것을 전부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변에 자본을 감소시켜요. 먼저 재평가 잉여금 50만 원 감소를 시키고 그래도 20만 원이 부족하죠. 요것만 손실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손실 20만 원 그리고 대변이 토지의 자산 감소가 70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TAT 2급 교재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 부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은 재평가 모형에서 가격이 오른 금액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평가 잉여금이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비용으로 인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개정 과목이 재평가 손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70만 원만큼 하락을 했지만 70만 원을 다 비용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차감합니다. 그리고 더 하락한 부분, 그러니까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하락한 거죠. 결과적으로 취득금액, 최초의 취득금액을 초과해서 하락한 것만 우리가 뭘로 인식해요? 손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결산에 반영하고 나면 토지는 4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재평가 잉여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재무상태표, 수정 후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고쳐지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만 물었으니까 재평가 손실 20만 원, 이게 답입니다. 1번. 네. 자, 이 문제도 그동안 뭐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문제로 만나본 거는 지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주 잘 만난 문제입니다. 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완화에 들어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의 측정치에 역사적 원가는 검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과거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났던 그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검증 가능성. 네. 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목적 적합성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번은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네,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요, 검증 가능성은 높아지고 목적 적합성은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그럼 목적 적합성은 저하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유형자산이든 유가증권이든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이든 유형자산이든 간에 공정가치를 만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돼요.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반대로 목적 적합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검증 가능성은 저하되죠. 즉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한공의 기말 현금 계정과 보관 중인 자산 내역이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반영될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먼저 현금을 잔액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현금의 잔액은 얼마일까요? 차기 2월이죠. 예. 자산은 차기 2월이 잔액이에요. 예. 18만 원. 당좌예금은 이제 계정으로 안 하고 금액을 직접 써줬습니다. 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예. 예금 중에서 말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거나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예금 포함해서 그게 현금성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좌예금 우리가 수표 발행하면 바로 출금을 할 수 있어요. 보통예금 바로 출금이 되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인 겁니다.
다음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시 만기가 4개월이 되었으므로 이건 아닙니다. 만기가 3개월까지인 것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매출채권으로 분류해요. 매출채권으로. 네.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보고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따로 분류되잖아요. 따로 분류돼. 여기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 재무상태표 제출용, 보고용이 아니라 제출용이죠. 제출용을 보게 되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고 매출채권하고 이렇게 분류가 따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채권은 개정 과목 2개밖에 없잖아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만기 1개월짜리 어음이니까 이게 현금성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까봐 지금 재무상태표 다시 보여드렸어요. 어음은 매출채권이지 현금성 자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만기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 다음에 환매 조건이 있는 채권.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만기 1개월. 어디서 이 문제 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이 문제 풀었나요? 처음 만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채권은 우리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채권도 역시 이 만기 기준은 항상 취득 기준으로 해요. 취득시.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취득일 기준이라고는 쓰진 않았지만 혹시 여기에다가 결산일 기준 만기 1개월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포함하면 안 됩니다. 결산일 기준이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을 판단할 때는 그 자산의 취득 시점 기준으로 만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보기에 뭐 결산일 기준 3개월 이렇게 하면 그건 무조건 제외해야 돼요. 취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보기에 삼성전자 주식 100만원 이걸 넣어놨다고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현금성 자산 정리하는 그 부분에서 FAT 1급 교재에 나와요.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왜? 만기가 없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은 만기가 있죠.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기에 주식이 있으면 포함하면 안 됩니다.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07만 원, 125만 원. 3번이죠. 네,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상품 재고장이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상품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뭐 FAT 1급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먼저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 매출을 정리하면 돼요. 자, 선입선출이니까 요거 50개 없어지고 여기서 200개 이렇게 없어지죠. 250개가 그렇죠? 그러면 재고가 이거 남은 거예요. 그래서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입선출 35,000원인 거. 답은 3번이네요.
35,000원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입 선출이 27,500원이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답은 3번 찾았습니다만 후입 선출은 250개를 뒤에서부터 요거 100개 여기서 150개 그러면 이거 50개 남았죠. 3, 5, 15 15,000원하고 요거 5, 5, 25, 5, 20 12,500원 이거 더하면 27,500원 나오죠. 후입 선출 27,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 잘 적응이 되어 계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이 문제. 다음은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발행 관련 대화이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사채의 장부 금액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사채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임 사장이 김 과장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액면 금액 6천만 원의 사채를 상환기간 5년, 액면 이자율 5%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이자율을 고려할 때 할인 발행이 되겠군요. 네, 액면 금액에서 10% 할인하여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 예금 계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의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10% 할인했어요.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돼요? 600만 원이죠. 그런데 발행 비용이 50만 원 들어갔어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야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65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빼주시면 돼. 그래서 장부 금액은 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 어렵지 않은 문제. 예. 대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계산이 가능하죠.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되는 것이고, 만약에 할증 발행을 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빼주는 겁니다.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환거래 과세죠. 법률상 경매에 의한 공급, 이건 과세가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죠. 답이 2번입니다. 법률상 경매라는 게 뭐냐면은 재판을 해가지고 경매가 일어나는 경우에요. 예, 거기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현물 출자 과세입니다.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 과세입니다. 가공도. 근데 이제 가공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4번 보기를 말입니다. 주요 재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재화의 공급은 아니에요.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우리 정리해야 돼요. 그것은 용역의 공급.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살짝 속임수 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공하면서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돼요. 여기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었지만은 우리는 가공계약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가공에는 재화의 공급도 있고 용역의 공급도 있다는 거, 이걸 챙겨 놓으시고. 그러나 지금 4번의 문제는 4번 보기는 여기서 그런 그 부분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2번이 일단 아닙니다. 법률상 경매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하는 것이죠. 법률상 경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상거래의 경매.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예요. 그거는 경매 방식으로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매에 의해서 공급했다 하면은 그건 과세입니다. 근데 앞에 뭐 민법상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민법 대신에 법률상 경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공급이 아니다 이거죠.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금액 계산하는 거죠. 주어진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제품 매출액이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죠.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제품 비과세입니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 번째,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고 기계장치를 처분했어요. 과세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되는 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인 거예요. 여기에 과세 표준이 얼마냐 하면은 6천만 원이고 매출 세액이 얼마냐 하면은 60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과세 표준을 물었으니까 6천만 원. 네, 다음 8번부터는 소득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권 기타 소득입니다.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다. 기타 소득입니다. 여기 일시적인 대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품을 상시적으로 대여하면 그건 사업자예요. 그건 사업 등록을 해서 돈 대여해주는, 예를 들어서 차를 빌려주는 렌트카 사업도 물품 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여기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기타 소득입니다. 다음,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기타 소득입니다. 다음에 4번, 저작자 또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다. 이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이것은 사업소득.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타 소득에서 이와 비슷한 문맥을 본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기타 소득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작자 또는 음반 제작자가 아닌 자가 이렇게 나와요.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은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저작자는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받은 자녀가 그 저작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상속받아 가지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저작자 또 음반 제작자 이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거예요.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가 주식회사 한공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3년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는요, 비과세를 뺀다는 거예요. 비과세. 자, 기본급이 3,600만 원. 네, 요거 총급여고요. 상여금 총급여입니다. 식대는 월 30만 원, 식사는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10만 원씩은 과세로 자야죠. 10만 원씩 12달이면 120만 원이죠. 그래서 120만 원은 과세니까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라번에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 360만 원. 네. 뭐 여기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도가 월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만 원, 월 10만 원씩 12달, 이것도 120만 원이네요. 이것만 총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상여 포함해서 3,900 그리고 2,400을 더하면 4,140인가요? 야, 240을 더하게 4,140이 맞죠?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 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이거 여러 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몇 명이에요? 셋? 넷? 넷이에요? 셋이에요? 김한공, 아내, 부친, 장녀 4명이네요. 그죠? 네. 이런 경우 본인을 빼먹는 경우가 자주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 표에 본인을 안 넣어놨을 때. 예. 그래서 본인 포함해서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를 계산하면 4명이면 4, 5, 20, 4, 1, 4, 600만 원이죠. 1인당 150만 원 계산하시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추가 공제는 부친이 지금 79세, 경로우대 100만 원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700만 원. 네. 장남은 장애인이지만 추가 공제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본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회 이론 문제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네, 4회 이론 문제에서 혹시 추가 설명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실까요? 선생님, 만약에 10번 같은 경우 장애인이지만 소득이 있으니까 네. 그 사원 등록할 때 오른쪽에 부양가족 등록할 때 그때는 장애인을 체크를 할 때 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인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체크하면 안 돼요? 예.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장애인 체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장애인을 체크한다든가 경로우대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있다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추가 공제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에 입력할 때 요 장남을 입력하는데 기본 공제가 아니니까 기본 공제는 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다가 만약에 1번 이렇게 해놓는다. 그건 잘못 등록한 겁니다. 네, 장애인도 표시하면 안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소금액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그거는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아까 그 사원 및 부양가족 등록은 인적공제 금액을 계산하려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입력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입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장남이 만약에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발생했다. 그거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그때는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표시하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실무수요. 자, 여러분 안동상사로 로그인 해볼까요? 안동상사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안동상사는 침구류 등을 제조하는 법인, 침구류 제조하는 법인으로 소개가 됐고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라.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아름교육재단에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름교육재단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서식을 작성하시오. 인적사항 입력은 생략. 자, 그러면 거래자료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자, 기부금 영수증의 날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3월 2일 날짜 보이네요. 3월 2일로 입력하시고 지금 현금으로 기부했으면 출금 전표로 쓸까요? 1번 출금 기부금 933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800만원 하겠습니다. 800만원.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로 가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세 번째 줄에 2023 0302 상호는 아름교육재단 성명, 주 사업장, 등록번호 이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죠. 인적사항 입력은 생략. 거래 금액은 입력해야 됩니다. 800만. 자,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건데요. 여기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은 요 20번 선택하시면 돼요. 네. 아름교육재단 20번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다. 20번. 그 다음에 계정 코드는 기부금이었죠. 일반 전표에서 아까 기부금이 933번이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검색해서 해도 되고 933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뭐 저 교회는 뭐 특별히 기부금 계정 과목이 기부금이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가가지고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고 닫으면서 저장까지 꼭 해주세요. 네, 2번 문제는 어음 관련 거래. 자료 설명을 봅니다. 4월 2일 주식회사 선영산업의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서 발행하였던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 지급 결제되었다. 네, 지급어음이 만기가 된 거래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이 국민은행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4월 2일. 차변이 지급어음. 거래처 코드 꼭 써야 되죠. 선영산업에다가 지급한 어음이었고요.
금액은 3,300만 원. 대변은 자산감소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당좌예금이네요. 네네. 당좌예금 102번 국민은행 당좌. 국민은행 당좌 보통 차입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3,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보험 현황에 반영을 해야죠. 지급보험줄을 클릭하고 F3. 내가 왜 지급보험을 잘못했군요. 예. 252번. 지급보험줄을 클릭하시고 F3 누른 다음에 결제, 어음번호 더블 클릭하고 선택. 그래서 결제는 이것으로 관리가 끝나게 되죠. 엔터 하시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볼까요? 퇴직금. 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찾은 돈.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수연의 퇴직금 중 2천만 원은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자료 1은 구매팀 직원 김수연의 퇴직금 지급 관련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다. 자료 2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꼭 조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회하기 위해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야 되죠.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며칠 날짜로 조회해야 될까요? 네? 6월 30일자로 조회. 6월 30일자.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 없네요. 장기 차입금하고 외화 장기 차입금 밖에. 네. 그러면 원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게 원래 있는 거죠. 원래는 뭐 하여튼 없게끔 해서 문제를 낸 수도 있어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6월 30일. 우선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자, 대변에 그 자료 1번에 있는 퇴직급여에서 차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차변. 차변이 전부 퇴직급여가 되겠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차변을 먼저 입력할게요. 차변의 퇴직급여. 자, 어느 부서 사람이에요? 구매팀이죠. 생산부 직원이면 508번 퇴직급여를 쓰겠지만 구매팀이니까 800번대 806번 퇴직급여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요. 여기 그 퇴직급여 명세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금액 있죠? 2,611만 7,010원. 요 금액이 됩니다. 26 117
010.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신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6117-0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있을 때는. 지금은 아까 조회해 보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퇴직급여를 다 그냥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이 3개로 나오겠네요. 자, 4번 대변하시고 지금 아까 봤던 그 퇴직급여 그 명세서에서 우리가 공제 내역, 이 공제 내역 요게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을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보죠. 563650 더하기 56360 네. 620 010입니다. 620 010. 자, 대변의 예수금 620 010 되겠습니다. 620 010.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 먼저 적어볼까요? 자료 2번에 있는 거죠.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은행은 기업은행. 기업은행에도 계좌가 2개니까 기업은행 보통으로 해서 자료 2번에 있는 찾으신 금액 5497 000 되겠습니다. 5497 000. 자, 그러면 밑에 2천만 원 딱 차이가 나 있죠. 2천만 원이. 아까 자료 설명에서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2천만 원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천만 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이죠. 삼성생명으로 이것도 금융상품이니까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삼성생명 확인. 대변에 2천만 원. 네. 뭐 대변을 입력하는 순서는 여러분이 자료 설명에서 삼성생명에서 2천만 원 지급했다 했으니까 그걸 먼저 입력해도 되는 거고요. 보통 예금을 뭐 먼저 입력하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먼저 입력하든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뭐 지금 해고 보니까 예수금을 맨 나중에 입력하는 게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삼성생명이 2천만 원이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금액도 딱 그 자료에 숫자가 있고 그러면 예수금을 맨 나중에 입력하면 이거 계산 안 해도 차액이 예수금이니까 그래도 쉬울 뻔했네요. 이렇게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지급 시에 확정 급여형이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퇴직급여 800번 때 이거를 대신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개정과목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만 원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은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자라는 6117010은 퇴직급여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할 때 이 퇴직한 사원이 부서가 어딘가도 이렇게 비용이 나왔을 때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는 경우에는 부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계정은 그냥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때는 이 사원이 김수연 사원이 구매팀인지 생산팀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거죠. 생산팀이면 아까 506번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래자료 임명 문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0분만 쉬겠습니다. 30분부터 부가세 관리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